오늘은 3단원입니다. 교과서 58쪽을 보시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운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라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편하게 쉽게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58쪽의 왼쪽에 있는 내용부터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우주여행을 한 동수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쌍둥이 역설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어떤 학생들은 들어볼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렇게 이렇게 편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는 건지 먼저 개략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좀 알아두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쌍둥이 역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인슈타인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습한 후에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물체의 속도, 가속도 어떻게 정의될까 배웠던 내용인데요. 속도와 가속도는 운동하는 물체를 정의하기 위해서 나타낸 거예요. 속도와. 그래서 운동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운동은 속도나 가속도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일반적으로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했고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은 또 가속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는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이 만들어 온 하나의 어떤 내용 체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리 시간, 속도 시간,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면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내용인데요. 물리학자들은요,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현상들을 수 또는 기호 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내용 체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거리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잘 좀 알아달라고 했고요. 미리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해 보자 라고 했는데, 발전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원자력 발전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력 발전소도 있고요, 수력 발전, 태양광, 태양열, 기타 등등 다양한 에너지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공장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공장을 발전소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이란 무엇을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가, 그 차이가 있어요. 석유나 석탄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들면 화력이에요. 그런데 물을 끓이는 재료가 우라늄이다. 그러면 원자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전소별로 어떤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끓는 물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터빈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수력 발전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양에서 에너지가 생성되어 지구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설명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태양은 지구로부터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진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돼요. 자, 이와 같은 에너지를 우리가 이와 같은 에너지의 이동 형태를 복사 에너지라고 했어요. 전달하는 매개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에너지가 온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뭐라고 불러줬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태양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도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나중에 원자력 발전에 이용되는 핵 분열 과정을 설명하면서 태양에서 이루어지는 핵 융합에 대한 얘기도 함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지금 제시하고 있는 예시 답안 같은 경우에는 후에
한 두세 시간 후에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58페이지 중간 정도 생각 펼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여행을 한 동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라고 되어 있고요. 글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뭐 계속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빨리 달리면 내 시간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시간보다 천천히 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1시간밖에 내 시간을 안 흘렀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의 시간은 10년 이상 흘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과정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로켓을 타고 열심히 우주여행을 한 사람의 시간은 지구에서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사람의 시간보다 천천히 간다는 얘기죠. 한 2년 동안 우주여행을 하고 왔는데 나는 2년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지구에 있는 정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마지막에 보시면 이 이야기에는 어떤 역설이 숨어 있을까라는 얘기가 있어요. 과학적 현상은 대부분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의 입장에서 보면 동수가 열심히 운동을 한 거죠.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고 여행도 하고 들어온 건데, 만약에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동수가 생각한다면 동수는 가만히 있는데 정수가 열심히 운동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동수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가만히 있고 정수가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해 보면 동수의 입장에서 보면 동수가 2년밖에 안 갔으면 정수가 10년을 흘렸다는 얘기예요. 아, 반대죠. 안 되죠. 지금 주변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개의치하지 마시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네, 주변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개의치 마시고요. 여기 조금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 일정한 빠르기를 움직이는 동수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에 있는 정수가 굉장히 빠르게 운동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수의 시간보다 정수의 시간이 천천히 가요. 즉 다시 말해서 정수가 한 2년밖에 안 갔다면 동수는 10년 이상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수의 관점에서 보면 정수가 젊고 내가 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누구의 관점으로 자연과학의 현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쌍둥이 역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쌍둥이 역설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지연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계속 이 이야기가 다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지어지나요? 자, 생각해 볼까요? 예, 지구에 있는 정수의 입장에서는 우주 여행을 하는 동수가 젊어지게 되는 까닭을 누구의 입장,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설명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정수의 입장, 정수는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동수는 열심히 운동하고 정말 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면 내 시간보다 동수의 시간이 천천히 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0년이 흘렀다라고 했을 때 동수는 10년이 흐르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시 답변을 보시면 지구에 있는 정수는 멈춰 있는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정수가 보기에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는 동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동수의 시간이 더디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나는 늙어 있는데 우주여행을 하고 온 동수는 젊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생각해 보기입니다. 우주여행을 하는 동수의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누구의 입장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렇습니다. 동수의 입장이에요. 내가 일정한 빠르기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동수는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다 보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방이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동수가 이번에는 정지하고 있고 정수가 움직이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결과는 동수의 입장에서 그렇죠. 반대로 된다. 자, 이번에는 지구에 있는 정수의 시간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나 우주여행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수는 젊은데 나는 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정반대로 나타난다. 이걸 쌍둥이 역설, 쌍둥이 패러독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쌍둥이 역설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할까? 우리가 이제 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때 시간 여행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공상과학 영화에도 이제 과거로의 어떤 시간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소재를 다루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의 어떤 사실만을 놓고 본다면 사람은 과거의 시간으로는 갈 수 없다. 단 나와 너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간은 과거로 갈 수 없고 상대적으로 천천히 간다 빨리 간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논할 수 있고 상대방도 그 상대방의 기준으로 해서 시간의 흐름을 논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시 답변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 잠깐만 멈춰 놓고요. 예시 답변 다시 한번 천천히 교과서에 적어 주시고요. 자, 선생님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59페이지 생각해 볼까에 대한 얘기 했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 사진 한 장 있어요.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나사에서 실험을 했어요. 쌍둥이를 놓고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형이 100%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커가는 어떤 환경의 어떤 차이 때문에 약간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는데 유전자 자체는 뭐 100%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쌍둥이를 가지고 한 사람은 우주 공간에서 열심히 운동하게 했고요. 한 사람은 지구에 있게 했어요. 이 쌍둥이 패러독스에 대한 얘기가 맞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뭐 명백한 어떤 확실한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노화에 관한 이런 연구를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지구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주 공간에 있는 친구의 시간이 천천히 가야 되지만 우주 공간에서 열심히 있는 친구는 반대로 지구가 열심히 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천천히 가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미국에서 연구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 갖고 간단한 들어가기에 관련된 뭐 가벼운 얘기 했습니다. 기지개 한번 펴주시고요. 자, 6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쌍둥이 패러독스, 쌍둥이 역설 시작했는데요. 뭐 골 때립니다. 뭐 머리가 아파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정상이 아니지만 우리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 내용을 좀 짚고 하나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를 한번.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교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몇 쪽이에요? 한번 볼까요? 교과서 6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움직이는 관찰자가 바라보는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보일까? 내가 가만히 움직이는 물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물체를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성계가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관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관성은 어떤 무엇을 뜻한다? 그렇습니다. 성질을 뜻하죠. 자, 관성은 어떤 성질을 뜻해요?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물체는 정지하거나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하려고 한다. 그게 관성이에요. 이 관성인데 관성계다라고 하면요, 이 정지하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는 어떤 관찰자가 바라보는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걸 우리는 무슨 계다? 관성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며 좀 어렵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빛의 속력도 일정하다라는 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에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학습 목표 잘 알아두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들어가기 보시면요. 경찰관은 과속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속력 측정기를 이렇게 경찰관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속력을 측정하는데요. 자, 속력은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 이동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 측정기에서 자동차로 뭘 쫙 하고 쏴요? 레이저 빛을 쏘겠죠. 레이저 빛을 쏴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속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 짝토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과속하는 자동차를 잡으려고 쫙 지나가는데 야 거기서 쫙 옹악 하고 쫙 가요. 만약에 이렇게 가고 있다면, 그렇게 가면서 속력을 측정한다면 멈춰서 측정했을 때와 동일한 속력이 나올까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 휙 지나갈 때랑 휙 지나가고 난 다음에 휙 하고 뛰어가면, 그렇죠? 내가 측정기를 들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도망가는 자동차의 빠르기와 나의 빠르기의 어떤 뭔가가 있겠죠. 느낌상 그래요. 내가 쫓아가면 지나가는 녀석이 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예시 답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는 오토바이의 속력 때문에 자동차가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우리 경험상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멈춰서 측정했을 때보다 속력이 더 느리게 측정된다. 이게 핵심이죠. 내가 정지 상태에서 과속하는 자동차의 속력을 측정했을 때보다 내가 따라가면서 측정하면 더 느리게 측정된다. 자, 따라서 실제의 경우 오토바이의 속력을 같이 측정하여 속력 측정기로 측정된 속력에 자신의 속력을 뭐 하게 된다? 더하게 된다.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인 경우에는 기계가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오토바이의 속력을 같이 측정해요. 오토바이 속력까지 같이 측정하고 내 속력과 우리 둘 사이의 속력을 뭐 한다? 더해서 그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요 설명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누구의 개념이냐면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갈릴레이가 얘기한 상대성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에요. 물체의 속력에서 관찰자의 속력을 크기와 방향을 고려하여 뺀 값. 즉 다시 말해서 운동하고 있는 관찰자가 움직이는 물체를 보았을 때 그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해요. 정지한 사람이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측정한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측정했다. 그걸 상대 속도라고 해요. 그 상대 속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상대방, 항상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속도를 B라고 하고 나의 속도를 A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뺀 값이 무슨 속도다? 상대 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속도라는 개념은 속력과 다르게 크기도 갖고 있지만 방향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물리학 1에서는요 벡터에 대한 개념을 심도 있게 다루진 않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속도는 모두 갖고 있다? 방향도 갖고 있다. 그러면 속도가 갖고 있는 방향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표시해 줄 수 있어요. 가령 사이클 타고 있는 사람이 버스를 바라봤을 때 버스의 속도를 측정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버스는 오른쪽으로 40km/h로 달리고 있고 자전거를 탄 사람은 오른쪽으로 20km/h로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달리는 사람이 이 버스를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럼 버스가 어떻게 보이겠냐 이거야. 먼저 정지한 사람이 버스를 쳐다봤다면 이 버스의 빠르기는 시속 40km예요. 그런데 얘가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럼 이 식에다가 한번 넣어보자 이거야. 존중해줘야죠 상대방을. 자,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녀석을 플러스로 정의한다면 플러스 40km/h 빼기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죠. 20km/h
고로 상대 속도는 그렇죠. 20km/h로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전에 경찰관 오토바이 얘기 한번 할게요. 자동차가 과속하는 자동차가 쉥 하고 지나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이 삐요삐요 쫓아가요. 그러면 쫓아가면서 자동차의 속도를 계산해 보면 실제 정지하고 있을 때보다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동차의 속도를 더해줘야지만 실제 정지 상태에서의 그 물체의 빠르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래쪽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고요. 자, 버스는 그대로 오른쪽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한번 규정 짓고요. 이 경우 뒤를 힐끗 쳐다보면서 버스의 빠르기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되죠. 플러스 버스의 빠르기 40km/h 빼기 누구의 자신의 속도인데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방향이 반대예요. 마이너스 20km/h 계산해 주면 그렇죠. 내가 바라본 버스의 빠르기는 60km/h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갈릴레이는 상대성 원리라고 했습니다. 상대 속도. 내가 움직이면서 다른 녀석을 보았을 때 다른 녀석의 빠르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상대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이 나와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빛을 굉장히 동경한 사람이에요. 빛의 빠르기도 궁금했고요. 여러 가지가 막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빛을 이용한 실험을 했어요. 머릿속으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아인슈타인은 관찰자에 따라 빛이 어떻게, 빛의 속력이 있죠. 엄밀히 얘기하면 속력이 어떻게 측정될지에 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실험했어요. 실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같이 거울을 들고 있는 사람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전등 및 전등빛을 보기 위해서는 빛의 진행 경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림 가에 그려라 라고 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뭔가를 본다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본다라는 건 빛이 그 물체에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전등에서 나온 빛을 보기 위해서는 전등에서 나온 빛이 어디에서 반사돼서 그렇죠. 이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내 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나는 빛을 볼 수 있다. 저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나처럼 사람이 빠르게 앞으로 달려간다면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전등에서 출발한 빛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될지 고전적인 입장에서 이 상대 속도로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빛이 이렇게 달려오고 있어요. 빛의 속도를 C라고 할게요. 사람이 거울 들고 뛰어갈 때 뛰어가는 사람의 속도를 V라고 할게요. 그러면 상대 속도잖아요. 누가 누구를 본 사람이 빛을 본 속도잖아요.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되잖아. 빛의 속도 빼기 나의 속도. 이게 무슨 속도? 상대 속도. 누가 본 상대 속도? 관찰자가 본 상대 속도. 그런데 만약에 거울에 빛이 반사된 다음에 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빛은 왼쪽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C고 나는 오른쪽으로 뛰니까 V죠. 그럼 이때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가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간다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V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C 플러스 V니까 빛의 상대 속도는 실제보다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때 고전적인 방법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예시 답변 이렇게 있으니까요. 자, 이거 잠깐만 멈추고 정리한 후에 자,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쓰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상대 속도와 관련된 사고 실험 세 번째입니다. 만약 사람의 속력이 빛의 속력과 같이 뛰어간다면 고전적인 입장에서는 빛은 나에게 오지 못할 거예요. 그럼 나는 빛을 볼 수 있다 없다?
빛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빛의 빠르기와 관련된 또는 상대 속도와 관련된 얘기는 과거의 과학자 갈릴레이가 얘기한 고전적인 입장에서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현대 물리학에 꽂힌, 그쵸? 특수상대성 이론의 입장으로 한번 빛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알아보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관성좌표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 수학 시간에 많이 쓰는 좌표계 중에 하나가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예요. 먼저 직교좌표계는 흔하게 XY 축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숫자 쌍으로 X는 어디, Y는 어디라고 딱 써주면 위치를 표시할 수 있죠. 즉 물체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좌표계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기준이 되는 기준점에 정지한 사람이 이렇게 딱 하고 버티고 있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 XY 좌표가 딱 성립되거나, 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서 나를 기준으로 XY 좌표계가 딱 성립돼서 내가 그 좌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좌표계를 우리는 무슨 좌표계라고 한다? 관성좌표계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내가 정지하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고, 내가 좌표계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좌표계 안에 있는 사물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를 포함하고 있는 이 공간의 전체는 관성좌표계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지하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 뭐 지멋대로 운동한다? 그러면 나는 관성좌표계가 아니에요. 가속좌표계라고 합니다. 나중에 물리학 2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거예요.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경우에 좌표계는 관성좌표계가 아니다.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기 위해선 힘을 받아야 돼요. 힘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가 생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속좌표계라고 해요. 이 경우에는. 자, 계속 이번에는 상대성 원리에 대한 얘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성 원리 그러면요,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다. 이걸 가리켜 사람들은 상대성 원리라고 해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요, 빛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당시 이제 대단한 물리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빛과 관련된 얘기를 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빛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빛은 정해져 있는 상수, 즉 어디서나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빛의 속력을 C로 딱 놨어요. 아인슈타인이 궁금했어요. 야, 저 사람이 빛의 속력을 C, 즉 상수로 놨다라는 얘기는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지? 갈릴레이의 고전적인 상대성 원리로 가면 내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빛의 빠르기는 내가 다르게 관찰해야 되는데, 맥스웰 방정식에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운동하던 간에 내 눈에 비친 빛의 빠르기는 언제나 일정하다. 얼마로?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진행합니다. 그게 빛에 대한 오늘날의 개념이에요. 자, 아무튼 그 아인슈타인은요, 열심히 이제 빛에 대해서 공부를 한 중에 이제 나중에 결론 내는 게 그거예요. 빛은 어디서나 그 빠르기가 일정하다. 그게 광속불변의 법칙, 광속불변의 원리예요. 광속불변의 원리가 무엇을 만드는 데 써먹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대성 원리하고 광속불변의 원리가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특수상대성 원리의 기초가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볼게요. 아래쪽에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하는 자동차 위에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공을 이렇게 집어 던지고 있어요. 내가 정지 상태에서 공을 집어 던지면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리고 내가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하면서 공을 집어 던져도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공은 똑바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런데 화면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운동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와 같이 포물선 운동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지하고 있어요. 나는 일정하게 운동하고 있어요. 일정하게 운동하는 것도 정지하고 있는 것도 관성자표계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똑같은 관성자표계라면 운동의 모습은 이렇게 달리 나타나지만 얘가 왜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 F는 MA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모든 관성자표계에서의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물리법칙이 별도로 적용되고 여기서 물리법칙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고 똑같이 F는 MA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상대성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인슈타인. 자, 마이켈슨 몰리 실험이 잠깐 나옵니다. 마이켈슨 몰리라는 사람은요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거냐면 그 아인슈타인, 뭐 맥스웰, 마이켈슨 몰리 뭐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들인데 맥스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빛은 파동이다. 파동? 파동? 흔들림이 사방으로 퍼지는 거? 야, 파동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 매질이 있어야 되잖아.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있어야 돼. 그럼 빛이 파동이야? 그러면 빛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있겠네. 야,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보자. 많은 사람이 찾기 시작했고 마이켈슨과 몰리도 그 매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매질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줬냐면 에테르라고 불러줬어요. 빛을 전달해주는 매질 뭐라고 불러줬다? 에테르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이켈슨 몰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간섭계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서 레이저 빛을 이렇게 쏘는데 중간에 반투명 거울이 이렇게 놔서 빛의 일부는 반사돼서 위로 올라가게 하고 그 일부는 이렇게 통과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거울이 있어요. 그렇게 통과된 빛이 반사되고 이렇게 내려오게 했고 위로 올라가서 반사된 빛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두 빛이 만나서 일정한 무늬를 만들게 했어요. 일정한 무늬를 만들게 했어요. 이런 실험 장치를 개발한 다음에 무엇을 예상했냐면 이게 이제 지구상에 있는 실험 장치잖아. 그러면 전 우주에 빛을 매개하는 물질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가정한다면 에테르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빛의 속도와 그렇지 않은 빛의 속도가 차이가 생길 거고 만약에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해서 지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면 이 실험하는 빛이 움직이는 방향과 에테르의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니까 빛의 속력 차이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속력 차이가 생기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무늬가 바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럼 무늬가 바뀌는 것만 보면 야 에테르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해도 별짓을 다 하고 이 원판 위에 올려놓고 얘를 막 돌려도 무늬가 바뀌지 않았어요. 무늬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빛을 움직이고 매개하는 매개 물질은 에테르가 있다 없다? 없다. 또 지구상 어디서나 지구가 어디에 있건 간에 빛의 빠르기는 항상 뭐하다? 그렇죠. 일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이켈슨과 몰리라는 사람이요 맥스웰 이후에 빛이 어떤 매질을 통해서 움직이는지 확인하려고 하다가 거꾸로 뭘 증명했어? 빛은 매질이 없어도 이동한다. 이걸 증명한 거예요. 굉장한 발견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인슈타인이 영향을 받아서 더 연구를 해서 아 그렇구나. 빛은 갈릴레이가 얘기한 고전적인 상대 속도의 개념에서 벗어나 내가 어떻게 운동하건 간에 빛의 속력은 똑같이 관찰되는구나. 그걸 광석불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광석불변의 원리, 모든 관성자표계에서 빛의 속력은 불변이다. 그래서 이걸 상수라고 해요. 정해진 상수 C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표계의 속력에 관계없이 어느 관성자표계에 있어도 진공 중에서 빛의 속력은 약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1초에. 공기 중으로 들어오면 좀 느려지고요. 물속으로 가면 더 느려져요. 네. 왜냐하면 광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방해받으니까.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방해를 덜 받겠죠. 자, 상대성 원리와 광속불변 원리를 기반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을 완성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특수상대성 원리란 뭔가 크게 빨리 달리는 물체는 시간이 천천히 가고 빨리 달리는 물체에서 바깥을 보면 길이가 짧아지고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질량이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즉 빛의 속도에 가까울수록 질량이 무한대에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에 걔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그 특수상대성 이론의 밑바탕이 되는 원리가 광속불변의 원리와 상대성 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가더라도 내가 달리면서 빛을 보면 빛은 언제나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지하고 있을 때도 빛의 속력은 초당 30만 킬로미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울을 들고 빛의 속력으로 뛰어가는 사람의 거울에 비친 모습에 대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기 전에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인슈타인이 빛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빛의 속도로 뛰어가면 내 거울 속에 빛을, 반사된 빛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아인슈타인 이전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고전적인 상대 속도에 대한 얘기를 보면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어떤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어떤 관성 기준계에서도 빛의 속력을 항상 일정하다. 이러한 빛의 속력을 측정하고자 했던 역사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인지 찾아보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만 나와 있는데요. 빛의 속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해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을 좀 찾아보거나 아니면 과학사 책을 좀 읽어가면서 확인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멈추고 정리하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모든 관찰자에게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가 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이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죠. 다음 시간 등교 수업에서도 우리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